늙은이가 어디서 주둥이를 놀려? 눈을 왜 그렇게 뜨고 있어? 죽고 싶어? 이런 데서 담배 피우는 건 깡이 아니고 무식이지. 늙은이 주둥이 조심하라고 했지? 움직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넌 운 좋은 편이야. 서울 지하철 안 침묵을 깨트린 한 남자의 도발. 모두가 고개를 숙인 그 순간 단 한 명의 노인이 고요히 일어섰다. 그리고 몇 초 후 상상을 초월한 반전이 펼쳐졌다. 지금 시작할 이야기는 한산한 지하철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하루, 그리고 그날 이후 모두의 마음속에 남은 작은 전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의란 무엇인지 다시 묻게 될 오늘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서랍속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숨겨진 진짜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날 서울 마포구 한복판에서 모든 게 시작됐다. 지하철 2호선 외곽 구간 오후 1시 무렵. 출근 시간도 퇴근 시간도 아닌 시간대의 지하철은 한산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었다. 좌석 여기저기에 띄엄띄엄 앉아있는 몇몇 승객들, 창밖을 바라보거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무심한 일상에 몰두해 있었다. 그런 평온한 순간을 깨뜨린 건 출입문이 닫히자마자 뿌연 연기와 함께 피어오른 담배 냄새였다. 승객들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고 그 시선은 한 사람에게 모였다. 구릿빛 피부에 튼튼한 체격,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고 문신이 드러난 팔을 대놓고 휘두르며 담배를 피우는 남자. 민구 씨였다. 그는 거칠게 연기를 내뿜고 있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일부러 시선을 맞추려 하고 작은 웃음을 흘리며 혼잣말처럼 거친 말을 흘렸다. 눈 마주치면 끝장나는 거야. 그 한마디에 대부분의 승객들이 시선을 피했다. 아무도 멈추지 못했다. 아니, 멈추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조용히 책을 읽고 있던 한 노인이 고개를 들었다. 구겨진 베이지색 모자를 눌러 쓴 채 말없이 민구 씨를 바라보던 노인. 동철 씨였다. 흰 셔츠 위에 낡은 회색 조끼를 걸치고 짙은 눈매 속에 고요한 바람 같은 기운이 감돌았다. 주변의 침묵과는 달리 그의 눈빛은 움직였다. 느리지만 또렷하게. 그리고 그 눈빛은 마치 누군가의 기억을 꿰뚫 듯 민구 씨의 눈앞에서 멈췄다. 지하철 창밖으로 잠시 햇살이 스며들었다. 그러나 차창 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눅눅했다. 한쪽 구석에서는 승호 씨가 다리를 꼰 채 앉아 있었고 이어폰을 끼고 있었지만 눈은 정면을 향하고 있었다.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던 음악은 점점 배경이 되고 그의 시선은 시끄럽게 담배를 피우고 있는 민구 씨와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동철 씨에게로 옮겨갔다. 서울 종로에서 조용히 살아가던 동철 씨는 올해로 74.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평범한 노인이었다. 늘 같은 시간에 같은 옷차림으로 집 근처 슈퍼에 들렀고 신문을 3번 정독한 뒤 마당에 앉아 고양이를 쓰다듬는 그런 일상이 그의 하루였다. 하지만 그 조용함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오래된 무게가 담겨 있었다. 그의 어깨에는 전직 북파공작원이라는 이름이 남몰래 얹혀 있었다. 한때는 죽음을 마주해야 했고 단 한 번의 실수도 허락되지 않던 그 시절의 기억이 여전히 뼈 속에 각인된 채로 남아 있었다. 젊은 시절 국경 근처에서 마주했던 냉기와 공포,
그리고 눈빛만으로 상대를 파악해야 했던 감각은 세월이 흘러도 무뎌지지 않았다. 매일 아침 첫 잔의 물을 마실 때처럼 몸은 아직도 반응하고 있었다. 종로 골목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를 단순한 노인으로 여겼고 그조차도 그런 오해를 불편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무관심이 더 편했고 세상과 거리를 두는 법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민구 씨는 서울 금천구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의 행동대장이었다. 스스로를 과시하는 걸 즐겼고 특히 타인의 시선을 먹고 사는 사람이었다. 지하철이라는 제한된 공간, 피할 수 없는 거리감, 그리고 대낮에 눈치 없는 담배 연기는 그의 우월감의 표현이었다. 평범한 직장인이나 학생들이 자신을 피하는 눈빛을 볼 때마다 그는 존재감을 확인했고 그것이 곧 자기 확신으로 연결됐다. 약자를 위협하고 침묵을 강요하는 일이 그의 세계에서는 일종의 권력이었다. 지하철이라는 무대 위에서 민구 씨는 군림하고 있었다.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주변을 흘겨보는 태도, 일부러 짧은 웃음을 흘리는 입놀림, 그리고 그 담배의 냄새까지도 의도된 도발이었다. 그러나 그의 눈길이 멈춘 곳엔 처음으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동철 씨는 흔들림 없이 민구 씨를 바라보고 있었다. 비난도 분노도 두려움도 없이 그저 오래된 돌처럼 침묵 속에서 무언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승호 씨는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막 점심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고 내내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었다. 처음엔 그저 피곤한 일상 중 하나로 여겼지만 동철 씨의 눈빛이 바뀌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몸을 바로 세웠다. 그는 무언가 특별한 기운을 감지한 듯 했다. 평범한 노인의 평범하지 않은 움직임. 그건 누구라도 놓칠 수 없는 종류의 긴장이었다. 지하철 내부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 민구 씨는 피우던 담배를 바닥에 비벼 끄며 한 발 앞으로 다가섰다.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떨궜다. 승호 씨는 조용히 휴대폰의 화면을 켰다. 순간의 기류가 바뀌고 있었다. 이건 평범한 충돌이 아니라는 예감이 들었다. 민구 씨의 신발 끝이 동철 씨의 앞까지 닿았을 때 지하철 안의 공기는 마치 숨조차 삼킬 수 없을 정도로 가라앉아 있었다. 무언의 압박이 좌석마다 번졌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승객들의 고개는 점점 더 깊어졌다. 그러나 동철 씨는 미동도 없이 자리에 앉은 채 민구 씨를 올려다보았다. 그 눈빛은 낯설었다. 날이 선 것도 겁을 주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도 시선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다. 무언가를 꿰뚫는 느낌이었다. 민구 씨는 불쾌한 듯 코웃음을 쳤다. 그리고는 주변에 있는 승객들을 둘러보며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다. 요즘 노인네들은 말이야, 가만히 있어야 체면이 서는 법인데 말이지. 말끝을 잡아 끌며 비웃음 섞인 눈빛을 던졌다. 여전히 동철 씨는 말이 없었다. 손에는 책이 들려 있었지만 이미 덮인 지 오래였다. 눈빛은 고요했지만 눈두덩에는 잔잔한 경계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 고요한 표정이 민구 씨를 더 자극했다. 어디서 주둥이를 놀려? 민구 씨의 손이 동철 씨의 가슴을 향해 뻗었다. 순간 손바닥으로 강하게 밀어버렸다. 그 힘에 몸이 약간 흔들렸지만 동철 씨는 곧 자세를 바로 잡았다. 놀람도 당황도 없이 그저 천천히 숨을 내쉴 뿐이었다.
그리고는 이내 세상이 멈춘 것처럼 모든 소리가 멎었다. 민구 씨는 그때 처음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손끝에 닿았던 노인의 몸은 예상보다 단단했고 다음 순간 배꼽 윗부분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 서늘함은 빠르게 내부로 번져들었고 곧 복부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급격히 조여드는 통증이 밀려왔다. 숨이 막혔다. 심장이 갑자기 뛰는 걸 잊은 듯 폐가 제 역할을 못하는 느낌. 민구 씨는 갑작스럽게 몸을 움츠렸다. 조용한 신음이 입가에서 터져 나왔고 이내 민구 씨는 허리를 감싸며 주저앉았다. 눈이 흐려지고 다리가 풀렸다. 그 커다란 몸이 바닥으로 무너지는 데 걸린 시간은 단 몇 초도 되지 않았다. 주인은 얼어붙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승객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지도 못했다. 단 한 사람만이 예외였다. 승호 씨였다. 그는 그 장면을 카메라로 담고 있었다. 처음엔 단순한 기록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눈앞에서 벌어진 이 상황은 예측을 벗어난 충격 그 자체였고 단 한 번의 접촉이 상대를 압도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있었다. 그리고 동철 씨는 그 모든 과정 내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민구 씨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호흡을 가다듬고 있었고 동철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조용히 시선을 거두었다. 그 동작 하나조차도 위협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무심한 듯 보였다. 그러나 그 안에는 분명 어떤 의도가 깃들어 있었다. 숨을 고르는 민구 씨를 보고도 동철 씨는 책장을 한 장 넘기듯 고개를 다시 숙였다. 이전까지 주변을 얕보며 군림하던 남자의 몰락은 조용하게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루어졌다. 지하철 안의 침묵은 더욱 깊어졌고 승객들의 눈빛은 하나같이 얼어붙어 있었다. 아무도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설명할 수 없었지만 단 하나는 분명했다. 그 노인은 평범한 노인이 아니었다. 승호 씨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촬영 중이라는 사실도 지금 자신이 무언가 중요한 순간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도 잠시 잊을 정도였다. 화면 속에 비친 광경은 어쩌면 뉴스보다 더 생생했고 영화보다도 더 비현실적으로 보였다. 민구 씨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명치를 움켜쥐고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동철 씨는 한 손으로 무릎을 짚은 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하철은 다음 역에 도착하기 전까지 약 2분가량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은 지독하게 길게 느껴졌다. 누구도 말을 꺼내지 않았고 숨소리조차 최소한으로 억제된 듯 했다. 민구 씨가 몸을 일으켜 보려 했지만 어깨와 등에서 힘이 빠졌는지 그대로 미끄러지듯 주저앉았다. 침을 삼키는 소리가 가까이서 들릴 정도로 공간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동철 씨는 앞을 응시하며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의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흐트러지지 않았다. 몸에 남은 긴장감이 천천히 식어가는 듯 그는 고요히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다시 책을 펼쳤다. 그러나 책의 글자는 이미 그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다. 눈동자는 어딘가 먼 기억 속을 헤매는 듯 깊게 가라앉아 있었다. 승호 씨는 조심스럽게 스마트폰을 내렸다. 지금 이 영상을 올린다면 엄청난 반향이 일어날 게 분명했다. 그러나
그런 판단조차 선뜻 내릴 수 없는 이유는 방금 전 벌어진 일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확신 때문이었다. 단순한 싸움도 아니고 노인의 방어도 아닌 어떤 비밀이 스며든 행위. 그건 수십 년의 침묵과 훈련이 농축된 작전처럼 느껴졌다. 곧이어 지하철은 다음 역에 도착했다. 출입문이 열리자 몇몇 승객들이 얼떨결에 내렸고 다른 몇몇은 서둘러 경찰을 부르기 위해 역무원에게 달려갔다. 신고를 받은 경찰 2명이 플랫폼을 따라 전력으로 달려오고 있었고 지하철 내부에는 다시 긴장감이 감돌았다. 민구 씨는 아직도 숨을 쉬기 버거워 보였다. 고개를 들었지만 초점 없는 눈동자는 허공을 헤맸고 가슴을 문지르던 손은 이미 땀에 젖어 있었다. 경찰이 탑승하자 승객 중 한 명이 급히 설명을 시작했고 승호 씨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내밀며 영상 찍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경찰이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민구 씨는 말 그대로 무력해져 있었고 상황을 목격한 여러 명의 승객이 일제히 입을 모았다. 저 사람이 먼저 시비를 걸었어요. 담배 피우고 욕하면서 다가갔어요. 그 노인분은 그냥 앉아 있었어요. 증언들이 쏟아졌고 경찰은 민구 씨를 바로 연행 대상으로 판단했다. 몸을 지탱하지 못한 민구 씨는 경찰의 부축을 받아 지하철 밖으로 옮겨졌고 그 와중에도 입술을 앙다물며 씩씩거렸다. 그러나 더 이상 어떤 위협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 눈빛은 오히려 굴욕감과 혼란으로 채워져 있었다. 자신이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동철 씨는 경찰의 질문에 짧게 대답했다. 정당방위일세. 그 말은 마치 다 쓴 페이지의 문장을 덧붙이듯 간단하고 담담했다. 경찰이 추가 설명을 요구하려 하자 주변 승객들이 한 번 더 나섰고 그들의 진술과 영상 덕분에 더 이상 추가 확인은 필요하지 않았다. 경찰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상황을 정리했다. 역사 밖으로 사라지는 경찰과 민구 씨를 바라보며 지하철 내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다. 사람들은 자리로 돌아가고 승호 씨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 속에는 단지 한 남자의 무너짐이 아니라 조용히 살아온 또 다른 인물의 삶이 응축된 장면이 남아 있었다. 잠시 후 지하철 문이 닫히고 열차는 다시 출발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러나 그 누구도 더 이상 전과 같은 표정으로 앉아 있지 않았다. 며칠이 지났다.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업로드된 짧은 클립 속 노인의 단 한 번의 행동은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기사와 인터뷰 요청이 이어졌다. 대중은 영상 속 인물을 진짜 사나이 할아버지, 지하철의 전설이라 부르며 찬사를 보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자비한 폭력을 묵인하거나 도망쳤던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고 한 노인이 보여준 침착한 대응에 감탄했다. 그러나 동철 씨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아니,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았다. 서울 종로의 그의 집은 예전과 다름없이 조용했고 그가 읽던 책은 여전히 창가에 놓여 있었다. 대문 앞에는 노란 국화가 조용히 피어 있었고 마당의 고양이는 천천히 발을 디디며 느린 걸음으로 벽 너머로 사라지곤 했다.
오전이 되자 동철 씨는 천천히 외출 준비를 했다. 헐렁한 바지에 주름진 셔츠, 그리고 익숙한 베이지 모자를 눌러 쓴 채 작은 비닐봉지를 들었다. 종로 일대는 여전히 붐볐지만 그의 걸음은 그와 다른 시간대를 걷는 듯 고요했다. 이따금 마주치는 사람들은 그의 얼굴을 어디선가 본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말은 걸지 않았다. 혹시 그 사람 아닐까 싶어도 눈빛이 너무 평온해서 그 생각을 접는 경우가 많았다. 그날 오후 강남역 근처의 커피숍에 승호 씨가 앉아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노트북 화면에는 커뮤니티 사이트와 뉴스 영상들이 동시에 떠 있었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많은 관심이 쏟아졌고 지인들은 영웅을 목격한 기분 어때? 라며 메시지를 보내왔다. 그러나 승호 씨는 단 한 번도 그 영상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조회수도 관심도 칭찬도 그에게는 허망하게 느껴졌다. 그날이 떠오르면 이상하게 마음이 고요해졌고 동시에 한편으로는 조용한 떨림이 일었다. 그것은 누군가를 존경해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의 무게를 눈앞에서 마주한 그 날의 공기 때문이었다. 다만 그 영상이 너무 널리 퍼졌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다. 아무리 얼굴을 가렸다고 해도 동철 씨는 그런 관심을 원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며칠 뒤였다. 오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던 지하철역 근처에서 누군가 승호 씨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고개를 돌리자 익숙한 모자와 낡은 셔츠, 그리고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 보였다. 동철 씨였다.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짓는 승호 씨에게 동철 씨는 웃음을 지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영상 손자한테는 보여주지 말게. 짧고 낮은 목소리였다. 농담 같은 말투였지만 그 안에는 묘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무언가를 지키고 싶다는 의지, 혹은 지나간 세월이 더는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 같은 것이었다. 승호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동철 씨는 다시 말없이 미소 지었고 곧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뒷모습은 여전히 곱고 단단했지만 어디서도 튀지 않도록 작은 걸음을 유지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거리의 인파 속에 섞여 사라졌다. 그날 이후로 승호 씨는 더 이상 영상을 공유하지 않았다. 언론의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고 그저 컴퓨터 속 폴더 하나의 파일을 조용히 저장해 두었다. 그리고 때때로 뉴스에 나오는 폭력 사건이나 공공장소의 무질서를 보며 그날의 일을 떠올렸다. 지하철 안에서 세상이 멈췄던 그 순간, 진짜 강함이란 무엇인지 묻던 그 눈빛을, 종로의 작은 집안에서는 다시 신문이 펼쳐지고 있었다. 동철 씨는 안경을 고쳤으며 천천히 머리를 끄덕였다. 차가운 물 한 잔을 마신 뒤 그는 고양이를 불렀고 조용한 하루가 다시 시작되었다. 새벽 공기는 쌀쌀했고 골목길을 스치는 바람에는 어딘가 싸늘한 기억의 냄새가 스며 있었다. 며칠 전의 일이었음에도 서울 종로의 골목은 여전히 조용했다. 사람들은 사건을 이야기했지만 주인공의 실체를 아는 이는 없었다. 인터넷은 여전히 지하철 할아버지에 대한 영상과 기사, 수많은 댓글들로 넘쳐났지만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은 그 어느 때보다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다. 아침 식탁 위에는 반쯤 비운 밥그릇과 국그릇이 놓여 있었다.
동철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릴 적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처음으로 눈을 마주쳤던 북녘 병사의 얼굴이 스쳤다. 그날 적도 두려워했지만 자신이 더 무서웠던 그 감정. 누군가를 해칠 수 있는 존재라는 자각은 살아남는 일보다 더 오래 남았다. 지하철에서의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수많은 선택지 중 그는 말하지 않았고 대답하지도 않았고 다만 한 번의 움직임으로 모든 것을 끝냈다.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스며든 본능이 그렇게 반응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반응조차 잊혀졌던 어떤 기억을 깨운 것이기도 했다. 그렇게 오랜 세월 자신 속에 잠들어 있던 것이 깨어나는 느낌. 그것은 전율이었고 동시에 공포였다. 한편 민구 씨는 여전히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명치 주변의 극심한 통증으로 인한 쇼크, 순간적인 기절 상태, 그리고 호흡 곤란. 진단서에는 복합적 신체 반응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지만 담당 의사는 명확히 말했다. 명치를 정확히 매우 깊게 눌렀다는 흔적이 있습니다. 군인 출신이거나 상당한 훈련을 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경찰은 이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재검토했지만 정당방위라는 판단을 뒤집을 수는 없었다. 현행범 체포, 공공장소 흡연 및 폭력, 수차례의 전과 기록. 민구 씨는 오히려 가중처벌 대상이었다. 병실에서는 신문도 이어졌지만 민구 씨는 말을 아꼈다. 오히려 더 이상 그 노인과 마주치고 싶지 않다는 태도를 보였다. 무너진 것은 육체만이 아니었다. 자존심, 존재감, 거리 위에서 군림하던 허상이 모두 산산조각 났다. 자신보다 작고 나이 들고 말조차 하지 않던 상대에게 격파당한 사실은 그를 침묵하게 만들었다. 그날 이후 민구 씨는 한 번도 웃지 않았다. 경찰의 질문에도 간호사의 인사에도 그저 고개만 떨군 채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승호 씨는 그 소식을 인터넷 기사로 접했다. 사건의 여파는 빠르게 잊혀지고 있었지만 영상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 노인이 누구냐는 질문은 끊임없이 올라왔고 다양한 추측들이 떠돌았다.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설,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는 설, 심지어 전설적인 무술고수라는 괴담까지 떠돌았다. 하지만 그 누구도 정확히 그를 알지 못했다. 승호 씨는 영상의 원본을 다시 꺼내보았다. 조용히 숨을 죽이고 찍었던 그날의 장면. 시간이 지나며 그는 그 영상에서 사람들은 놓쳤을 작은 순간들을 다시 보게 되었다. 동철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기 직전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던 순간, 그리고 민구 씨가 숨을 들이마시는 바로 그 찰나에 동철 씨의 상체가 얼마나 자연스럽고 매끄럽게 앞으로 기울어졌는지, 그것은 단련된 근육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감각이 발현된 결과였다. 며칠 후 승호 씨는 종로를 다시 찾았다. 골목을 한참 헤매다 우연히 작은 슈퍼 앞에서 고양이를 쓰다듬는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다. 그는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다. 대신 멀찍이에서 조용히 서 있다가 곧 고개를 숙인 채 돌아섰다. 자신이 본 그 사람은 설명으로 정의될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무엇이든 덧붙이는 순간 그 침묵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어버릴 것만 같았다. 그리고 종로의 작은 집 안, 오후의 햇살이 신문지를 반쯤 덮고 있었다.
동철 씨는 조용히 페이지를 넘겼고 한 장이 바람에 날아가려 하자 손으로 눌렀다. 손끝에 닿는 신문지의 감촉, 가끔 멈칫거리는 심장의 박동, 그리고 귓가에 아직 남아있는 그날 지하철의 침묵. 모든 것은 다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흐르고 있었다. 어느 맑은 봄날 오후 하늘은 청명했고 바람은 잔잔했다. 종로의 한적한 골목 끝 오래된 벽돌집 앞에서 동철 씨는 무릎을 꿇고 마당의 흙을 손질하고 있었다. 손톱 밑으로 검은 흙이 스며들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이런 평범한 노동이야말로 몸을 단단하게 유지시켜주는 유일한 훈련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땅을 정리하고 작은 화분 하나를 돌보는 그 순간조차도 그의 손놀림은 신중했고 침착했다. 갑자기 대문 너머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익숙하지 않은 리듬이었지만 위협적인 느낌은 없었다. 몇 초 뒤 조심스레 열린 문틈 사이로 누군가 고개를 내밀었다. 승호 씨였다. 어딘가 망설임이 느껴지는 얼굴로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다. 그 안에는 갓 구운 빵과 따뜻한 차 한 병, 그리고 손으로 적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무작정 찾아온 게 미안해 말을 건네려 했지만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동철 씨는 글을 보자 잠시 눈을 가늘게 떴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화단 옆에 자리를 만들었다. 승호 씨는 말없이 그 자리에 앉았고 잠깐의 침묵이 이어졌다. 바람이 화단의 꽃잎을 건드리며 두 사람 사이로 스쳐갔다. 그 고요함 속에서 아무 말 없이도 감정은 오갔다. 편지는 건네지 않았다. 승호 씨는 결국 종이봉투만 놓고 조용히 일어섰다. 말보다는 행동이 더 많은 걸 전할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된 듯했다. 몇 시간이 지난 뒤 해가 기울고 마당의 그림자가 길어졌을 무렵 동철 씨는 봉투를 열었다. 빵의 따뜻함이 아직 남아 있었고 차는 미지근하게 식어 있었다. 그러나 손글씨로 눌러 쓴 편지의 문장은 무척 조심스러웠다. 그날 이후 제 눈에 보이는 세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잘 살겠습니다. 동철 씨는 그 편지를 읽은 뒤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마당의 고양이가 그의 다리 사이로 머리를 밀며 놀자 그는 조용히 등을 쓰다듬었다. 그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여전히 단단했다. 손끝에 주름마다 세월이 고여 있었고 그 세월은 더 이상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무게를 간직하고 있었다. 도심 속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그날의 영상이 퍼지고 있었고 댓글은 수없이 달렸다. 우리 할아버지도 저렇게 멋졌으면 진짜 강함은 저런 모습이겠지. 그러나 그 댓글들 위에는 동철 씨의 이름도 주소도 과거도 없었다. 그저 익명의 존재로 남은 채 전설처럼 이야기되었다. 누구도 정확히 그를 찾지 못했고 누군가는 가상의 인물이라 믿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분명 실존했다. 이 도시의 한 구석에서 신문을 넘기고 고양이를 쓰다듬고 식탁에 물 한 잔을 올려놓으며 살아가는 사람. 단 한 번의 순간에 모든 것을 바꿨지만 단 한순간도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이 조금은 따뜻해진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존재. 그리고 그날 이후 승호 씨는 지하철을 탈 때마다
주변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보게 되었다.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누가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는지, 예전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이제는 눈에 들어왔다. 가끔은 자리에서 일어날까 고민도 했고, 어떤 날엔 그 고민이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 작은 변화들이 이어졌고, 주변에서도 조금씩 영향이 퍼져갔다. 직장에서, 거리에서, 커뮤니티에서 누군가는 말하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손을 내밀기 시작했다. 그것은 대단한 영웅담의 결과가 아니라 한 사람의 조용한 단호함이 남긴 여운 때문이었다. 종로의 집안에는 다시 어둠이 내려앉았다. 동철 씨는 창가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셨다. 바깥에서는 바람 소리가 나직이 들렸고 고양이는 그의 발밑에 몸을 말고 누웠다. 오래된 라디오에서는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런 설명 없이. 그리고 그 조용한 밤속 그는 천천히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해가 뜨는 종로의 거리, 아침 햇살은 여느 때처럼 창가를 비추고 있었다. 작은 식탁 위에는 반쯤 마신 찻잔과 접힌 신문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동철 씨는 여전히 똑같은 옷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고요한 숨결, 정돈된 자세, 그리고 단단히 결속된 내면의 평온. 모든 것은 제자리에 돌아와 있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선 하나의 사건이 되어버린 그날도 그에게는 수많은 하루 중 하나일 뿐이었다. 그는 스스로를 영웅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단지 지나가는 하루 속에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손끝에 남아있는 단련의 흔적, 눈가에 배인 경계의 결, 마음 한켠에 아직도 잠들지 않은 기억들. 그 모든 것은 아무 말 없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갔다. 삶은 그렇게 이어지고 있었고 또 다른 평온이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민구 씨는 결국 상습폭력과 공공장소 흡연, 폭언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검찰은 반복된 정과와 함께 이번 사건에서 보여준 공공위협성을 엄중하게 받아들였고 재판부는 엄정한 처벌을 내렸다. 민구 씨의 이름은 뉴스에서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공포와 무질서는 더 이상 사람들의 일상에 발붙이지 못했다. 사람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그제서야 용기를 내었다. 승호 씨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정과는 달랐다. 길을 걷다 누군가 고개를 떨구고 있으면 한 번쯤 멈춰 섰고 지하철 안에서 누군가를 위협하는 장면을 목격하면 조용히 기록을 남겼다. 그는 행동하기 전에 누군가 먼저 움직였던 그 순간을 잊지 않았고 그 기억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그의 가슴 한켠에서 작게 반짝였다. 인터넷에서는 시간이 지나며 진짜 사나이 할아버지의 존재가 점점 전설처럼 회자되기 시작했다. 실제 인물인지 허구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꾸며낸 이야기인지. 하지만 정작 가장 가까이에서 그 순간을 목격했던 승호 씨는 말하지 않았다. 진짜 사나이란 이름 아래 놓인 그 고요한 삶이 더는 왜곡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느 날 승호 씨는 자신의 작은 노트북 폴더에 저장된 영상 파일을 열어 마지막으로 재생했다. 화면 속 거친 침묵을 뚫고 일어나는 한 사람의 뒷모습. 모두가 피했던 그 순간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움직였던 단 한 사람. 영상이 끝났을 때 그는 천천히 마우스를 움직여 파일을 삭제했다.
더는 저장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종로의 작은 마당에서는 여전히 고양이가 햇볕을 받으며 졸고 있었고 동철 씨는 벽에 기대어 신문을 넘겼다. 새로 심은 국화가 바람에 살짝 흔들릴 때마다 그는 손끝으로 흙을 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이제 됐지. 어쩌면 정의는 커다란 목소리나 웅장한 명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보지 않을 때 조용히 자신의 중심을 지켜내는 일인지도 모른다. 그저 해야 할 순간에 해야 할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강함이고 진짜 사람다움이라는 것을. 그는 말이 없었지만 사람들은 그의 침묵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들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